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가게 문을 내리는 사장님이 있고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자영업자가 있으며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폐업 신고서를 들고 세무서로 향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성실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품질 좋은 재료 쓰고 가격도 착하게 받으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특히 위험한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지금 자영업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황이라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손님이 아예 안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와도 남는 게 없거나 아니면 그 업종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구조적 붕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잘해도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뜻이죠. 예전에는 불황이 오면 버티면 됐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비용 줄이면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손님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다려봤자 돌아올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렸거나 그 서비스 자체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OECD 평균이 대략 13% 정도 되는데 미국은 6%, 일본은 9%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무려 20%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어 있다는 거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동네에 치킨집이 5개씩 있고 카페가 10개씩 있고 미용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게 바로 이런 과포화 상태 때문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한국은 정년이 빠르잖아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50대 초반에 밀려나면 갈 곳이 없어요. 재취업은 어렵고 그렇다고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퇴직금 들고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리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자영업 시장이 계속 과포화 상태가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창업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최근 1년 내에 창업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무려 84.7%가 준비기간 1년 미만이었고 절반 가까이는 3개월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탕후루가 유행하니까 탕후루 가게 차리고 대만 카스테라가 뜨니까 카스테라 가게 차리고 마라탕이 인기라니까 마라탕집 여는 식이죠. 이런 묻지마 창업이 반복되면서 유행이 지나가면 줄줄이 폐업하는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탕후루 열풍이 불었을 때 전국에 탕후루 가게가 몇 개나 생겼는지 아세요? 몇 달 만에 수천 개가 생겼다가 유행이 지나니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만 돈 벌고 가맹점주들은 빚만 떠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문제 말고도 지금 자영업을 위협하는 훨씬 더 무서운 요소들이 있어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이 업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 비용이 이익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경우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듣다 보면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업종을 없애버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동네 카센터예요. 여러분 동네에도 카센터 하나씩은 있을 텐데 요즘 그 카센터들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기차 등록 대수가 68만 대를 넘어섰고 전체 자동차의 2.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숫자만 보면 아직 적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 비율이 2030년에는 15%까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게 카센터한테는 사용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엔진 오일 교환이 필요 없거든요. 타이밍 벨트도 없고 점화 플러그도 없고 변속기 오일도 거의 안 갈아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정비할 때 가장 돈이 되는 항목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동네 카센터 매출의 70% 이상이 이런 소모품 교환에서 나오는데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매출이 그대로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3,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차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품이 적다는 건 고장 날 것도 적고 교체할 것도 적다는 뜻이거든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건 전기차도 교환해야 하지만 전기차는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있어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카센터 입장에서는 손님이 올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게다가 전기차 정비를 하려면 완전히 다른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 도입하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요. 고압 전기 배터리를 다루려면 특수 교육도 받아야 하고 안전 장비도 갖춰야 하는데 영세한 카센터 사장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제조사들이 진단 소프트웨어 접근권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동네 카센터 가서 진단기 꽂고 어디가 고장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기차는 그게 안 돼요. 제조사가 허락한 공식 서비스 센터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서 동네 카센터는 진단조차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원격으로 차량을 관리하잖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건데 동네 카센터 입장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카센터들이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못하고 그냥 버티고만 있어요. 장비 처분도 안 되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손님은 점점 줄어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40대, 50대 카센터 사장님들이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도 어렵고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나이잖아요. 그냥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PC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서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PC방에 가야 했잖아요. 롤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쾌적하게 돌리려면 좋은 그래픽카드가 필요한데 그걸 사려면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들었으니까 PC방에 가는 게 훨씬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정용 PC 사양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RTX 4070 같은 그래픽카드를 집에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고 조립 PC 유튜브 보면서 직접 조립하는 사람들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PC방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게임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하거든요. 와일드리프트나 원신 같은 게임들이 대세가 되면서 굳이 PC방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게임할 수 있는데 뭐하러 PC방을 가겠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200시간 정도 가동되던 PC방들이 지금은 80시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출이 반 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이 난 건데 이러면 임대료랑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PC방은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컴퓨터 수십 대를 24시간 돌리니까요. 매출은 줄었는데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적자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 PC방들이 스터디 카페로 바꾸거나 PC방이랑 만화 카페를 합쳐서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이미 스터디 카페 시장도 포화 상태거든요. 주유소 상황은 더 복잡해요. 주유소는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대표적인 업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유소 부지에는 기름이 스며들어 있어서 폐업하려면 토양 정화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가요. 주유소 밑에는 기름 저장 탱크가 묻혀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기름을 저장하면서 조금씩 새어나간 게 땅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화하려면 땅을 다 파내서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데도 문을 못 닫고 버티는 좀비 주유소들이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과거에 17%대였던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1%대까지 추락했는데도 폐업 비용이 무서워서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남으면 다행이고 적자 나도 폐업 비용보다는 덜 드니까 그냥 버티는 거죠.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하면 되지 않냐고 물을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급속 충전기 한 대 설치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마진은 휘발유보다 오히려 낮고 회전율은 최악이거든요. 휘발유 넣는 데는 5분이면 되지만 전기차 충전은 급속으로 해도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같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손님 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유소에서 충전 기다리면서 30분씩 앉아 있을 손님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
집이나 회사에서 충전하지 주유소까지 가서 충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사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서 주유소 직영점을 늘리고 개인 주유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개인 주유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거죠. 세탁소도 상황이 비슷해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세탁소가 있었고 양복이나 코트 같은 고급 의류는 무조건 세탁소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세탁기 성능이 엄청 좋아졌고 드라이 클리닝 기능이 있는 세탁기도 나왔어요. 거기다가 무신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는 옷들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해서 세탁소에 맡기느니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세탁소 입장에서는 손님은 줄어드는데 장비 유지비랑 드라이 클리닝 용재 값은 계속 오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세탁소 사장님들 연세가 대부분 높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 업종에 안 뛰어들어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세탁소도 점점 사라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학원도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온라인 강의가 대세가 되면서 오프라인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 같은 대형 입시 학원 말고 동네에 있는 작은 보습 학원들이요.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온라인 강의가 워낙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오프라인 학원보다 훨씬 싸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 결제하는 게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동네 학원 한 달 다니는 비용으로 온라인 강의 1년치를 결제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즘은 AI 학습 시스템도 발달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내주고 취약점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챗GPT 같은 AI한테 물어보면 수학 문제 풀이도 해주고 영어 장문 첨삭도 해주고 웬만한 과외 선생님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거든요. 이런 서비스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동네 학원 선생님들은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부동산 중개업소도 위기예요. 부동산 앱들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직방, 다방,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이런 앱들 보면 매물 정보가 다 나와 있고 시세도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집주인이랑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예전에는 부동산에 가서 매물 찾아달라고 해야 했는데 지금은 앱에서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직거래 플랫폼들도 생겨서 중개 수수료 안 내고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존재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물론 계약서 작성이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예전처럼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리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비용이 이익을 잡아먹는 업종들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남는 게 없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게 김밥집이에요. 2025년에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서 1030원이 됐거든요. 김밥집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영해야 하고 김밥 말고 라면이나 떡볶이 같은 분식도 팔아야 하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직원을 최소 한두 명은 써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 1명, 인건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김밥 한 줄 팔아서 남는 마진이 얼마나 되겠어요? 김밥 한 줄에 재료비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다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밥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점이랑 경쟁해야 하거든요. CU나 GS25 같은 편의점들이 대량 생산 김밥이랑 도시락을 팔고 있는데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라 원가가 훨씬 싸요. 동네 김밥집이 아무리 맛있어도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예전에 1,000원짜리 김밥 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인건비도 낮고 재료비도 저렴해서 1,000원에 팔아도 남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4,000원을 받아야 겨우 본전인데 편의점 김밥은 2,000원대에 팔리니까요. 게다가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고 결제도 간편하고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동네 김밥집이 경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중 목욕탕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1990년대에는 전국의 목욕탕이 1만 곳이 넘었는데 지금은 5,500곳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목욕탕은 가스비랑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업종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목욕탕 보일러 한번 돌리는 데 드는 가스비가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나가거든요. 물도 엄청 쓰고요.
그런데 목욕 요금은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단골 손님들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인데 요금 올리면 안 오시거든요. 목욕 요금을 올리자니 손님이 안 오고 안 올리자니 적자가 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목욕탕도 폐업하려면 철거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보일러랑 배관을 전부 제거해야 하고 타일도 다 뜯어내야 하는데 이게 수천만 원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목욕탕 건물은 구조 자체가 특수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도 어려워요. 천장이 높고 바닥에 배수 시설이 되어 있고 이런 구조를 일반 상가로 바꾸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보다 더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사 안 되는 목욕탕들이 휴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문은 닫혀 있는데 폐업 신고는 안 한 채로 그냥 버려진 건물처럼 남아있는 거죠. 동네 지나가다 보면 셔터 내린 목욕탕들 보이잖아요. 대부분 저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위기에 처한 업종들을 볼게요. 이건 기술 문제도 아니고 비용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영화관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관 자주 가세요? 한번 가려면 티켓 2장에 팝콘이랑 음료 사고 주차비까지 내면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들잖아요. 커플이 가면 6만 원에서 7만 원도 금방이에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한 달에 하나만 원대면 무제한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가성비 차이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극장을 찾지 않아요. 예전에는 영화가 개봉하면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기다리면 OTT에서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비싼 돈 내고 극장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 집에서 OTT 보는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편하게 누워서 보고 중간에 멈추고 화장실 다녀올 수도 있고 밤늦게 봐도 되고 혼자 봐도 눈치 안 보이고요. 이런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극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영화관들조차 상영관을 줄이고 그 자리에 클라이밍장이나 전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살아남으려면 영화를 상영하는 것 말고 다른 걸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죠. 특별관이라고 해서 좌석을 고급화하거나 4D 효과를 넣거나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특별관 가격이 일반관보다 훨씬 비싸니까 선뜻 가기가 어렵거든요. 골프장도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실외에서 거리 두기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해서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하면 한 번 라운딩 하는데 몇십만 원이 드는데 그 돈이면 테니스 레슨 여러 번 받거나 러닝화 사서 매일 뛸 수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비싸도 골프를 쳤는데 지금은 헬스장도 열리고 수영장도 열리고 모든 시설이 정상화됐으니까 굳이 비싼 골프를 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이 가성비 좋은 운동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테니스가 요즘 엄청 뜨고 있고 러닝크루 같은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운동들은 초기 투자 비용도 적고 유지 비용도 거의 안 드니까요. 테니스 라켓 하나 사면 몇 년은 치고 러닝은 신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결과 지방 골프장들의 주말 예약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시설 투자 많이 해놨는데 손님이 줄어드니까 낭패인 거죠. 코로나 때 너무 잘 돼서 골프장을 확장하거나 새로 지은 곳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 투자금 회수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동대문 패션 상권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초저가 의류 시장을 장악해버렸거든요. 동대문에서 옷 사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동대문이 저렴한 옷을 살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었잖아요. 도매로 사면 더 싸고 새벽 시장 가면 트렌디한 옷을 빨리 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훨씬 싸요. 품질이야 뭐 천차만별이지만 어차피 패스트 패션이라 한 시즌 입고 버릴 건데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알리에서 옷 시키면 배송비 무료의 가격도 동대문의 절반도 안 하거든요. 동대문 상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공장이랑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도 다르고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배송 시스템도 중국 플랫폼들이 훨씬 잘 갖춰져 있거든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어서 배송비가 거의 안 들어요.
한국 소비자한테 직접 배송해도 국내 택배보다 싸게 보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동대문 도소매 시장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마다 북적이던 그 시장이요. 지금 동대문 가보면 문 닫은 상가가 줄줄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도 줄었고 국내 소비자들도 안 오니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영업 위기는 결국 부동산 문제랑 연결되거든요.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공무원의 도시라고 불리잖아요. 중앙정부 부처들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사는데 문제는 이 공무원들이 주말만 되면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울에 있으니까요. 자녀 교육 때문에 가족은 서울에 두고 본인만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평일에는 출근해서 일하고 금요일 저녁이면 다들 서울로 올라가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주말에는 도시가 텅 비어버려요. 주말에 장사해야 돈을 버는 음식점이나 상가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환경인 거죠. 세종시에 가보면 1층 상가 전체가 10년째 공실인 건물도 있어요. 분양받고 나서 한 번도 임차인이 들어온 적 없는 상가들이 줄줄이 있는 겁니다. 신도시라서 건물은 다 새 건물인데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건물주들은 대출 이자 내느라 허덕이고 그렇다고 임대료를 낮추자니 건물 가치가 떨어질까봐 못 낮추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임대료 낮추면 기존에 높은 임대료로 계약한 세입자들이 항의하고 건물 감정가도 떨어지니까 대출 연장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울산 상황도 심각합니다. 울산은 조선업이랑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소비 여력이 급감했거든요. 게다가 요즘 공장들이 인건비 줄이려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잖아요. 내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면서 지역 상권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울산 동구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 소비가 90% 가까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에 송금해야 하니까 현지에서 소비를 최소화하거든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마트에서 재료 사다가 숙소에서 해먹고 옷도 본국에서 가져온 거 입고요. 그러니까 지역 상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들이 손님이 없어서 점심시간에도 텅텅 비어 있고 편의점 매출도 확 줄었다고 합니다. 지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자영업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자영업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건 예전 이야기고 지금은 뭘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아무리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도 편의점 김밥이랑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친절하게 차를 고쳐줘도 전기차한테는 고칠 게 없잖아요. 업종 선택 자체가 틀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그나마 안전할까요? 몇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은 아직까지 AI가 머리를 깎아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미용실도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기술한테 대체당할 걱정은 없는 거죠. 요양 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건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로봇이 어르신들 케어해드리는 건 아직 먼 미래 이야기예요. 배달이나 물류 쪽도 아직은 괜찮아요. 물론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이런 게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아파트 현관문까지 배달해주는 건 아직 사람이 해야 하거든요. 다만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긴 해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플랫폼 수수료가 매출의 20%에서 30%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배달 수요 자체는 계속 늘고 있으니까 플랫폼 수수료 문제만 해결되면 나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최소 1년 이상은 시장 조사를 하셔야 해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은 업종도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탕후루가 유행할 때 탕후루 가게 차린 분들 지금 대부분 망했잖아요. 유행을 쫓아가면 늦어요. 유행이 오기 전에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유행을 예측하는 건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행을 쫓기보다는 유행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요가 있는 업종을 찾는 게 더 현명해요.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서비스,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서비스, 이런 걸 찾아야 하는 거죠. 기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카센터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정비 교육을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고, PC방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게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가치를 더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요즘은 PC방이 e스포츠 대회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스터디 카페처럼 변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업종 전환도 고려해 봐야 해요. 지금 하는 사업이 5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손절이 답일 때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자영업 과포화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자영업에 뛰어드는 건데, 이건 창업 지원금 몇 푼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창업 지원금이 묻지마 창업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고요. 정부에서 창업하면 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아무 준비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고용시장을 개선하고 창업 교육을 강화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으리라는 거죠. 결국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붕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술 발전, 비용 구조 변화, 소비 패턴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이걸 혼자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소매업이 무너지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고 있고 쇼핑몰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파도의 방향을 읽고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그 열심히 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2026년 자영업 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만 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두운 이야기만 했는데 이런 시대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실제로 위기 속에서도 성공하는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따라하지 않고 자기만의 차별점을 만든 사람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잘 결합한 사람들,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정말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네 카페인데도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만 명인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단순히 커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파는 거거든요. 사진 찍기 좋은 공간, 특별한 메뉴, 주인장의 개성,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평범하게 커피만 파는 카페는 편의점 커피랑 가격 경쟁해야 하니까 힘든 거고요.